7월 5일 정치회의 시작합니다. 윤리위 징계 심의를 이틀 앞두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핵관에게 공세를 폈습니다. 계파 갈등이 다시 불거질 분위기인데요. 이 대표는 자신에 대한 공격의 주체로 윤핵관을 지목하면서 칼을 빼들고 달려오는 사람이랑 무슨 타협을 할 수 있느냐고 했습니다. 이 대표와 갈등을 빚어온 배현진 최고위원은 그 누구도 아닌 20대의 본인과 싸우고 있다는 걸 국민은 다 안다고 비꼬았습니다.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룰을 둘러싸고 민주당이 내부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비대위가 전당대회 준비위 의결안 일부를 뒤집자 친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커진 건데요. 안규백 전 준위원장이 전격 사퇴했고 당내엔 연판장까지 돌았습니다. 또 당대표 출마가 막힌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의원의 의중이 반영된 결정이라며 후보 등록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연속으로 낙마하고 일부 후보자의 과거 행적이 논란이 되자 인사검증이 부실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죠. 윤석열 대통령은 관련 논란을 반박하면서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을 받느냐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박순애 신임 부총리에게 임명장을 주면서는 언론과 야당의 공격을 받느라 고생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정치부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신체커 박마커, 류 실장 조멘토, 그리고 정치부의 애청자 정의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네, 정의원들 의견도 들어가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신체커 이제 준비되는 대로 나가면 되고요. 류 실장, 이준석 대표가 오늘 며칠 동안 좀 약간 잠잠한 편이었는데 윤핵관을 정면 비판하면서 사실상 강경 대응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힌 거나 다름이 없는데요. 좀 당내 분위기가 좀 흉흉한 상황입니다. 자, 톡토론 정치에서 저희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성상납 주장을 해온 기업인에 대한 추가 조사가 오늘 이루어졌죠. 그렇습니다. 오늘 경찰이 이준석 대표에게 성상납을 했다고 주장해온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를 오늘 추가 조사했습니다. 변호인인 김소연 변호사는 이 대표로부터 받은 박근혜 시계를 보관 중이고 관련 사진도 오늘 공개하겠다고 했는데요. 또 경찰 조사 내용을 취합해서 국민의힘 윤리위에 제출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는 김성진 대표 측의 진술이 계속 달라지고 있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고요. 역시 이제 뒤에서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김소연 변호사가 기자회견 하는 걸 보니까요. 부채를 들고 있더라고요. 봤어요? 네, 그 부채가 좀 눈에 띄던데요. 부채 네. 사진이 좀 이제 지금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본인의 페이스북에 남겼던 발언 리을 이응 키읔 키읔과 그렇다면 여기까지라는 단어가 적혀 있는 부채였는데 그야말로 시선 강탈을 했습니다. 네. 소품 하나까지 좀 준비를 하면서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고요. 자, 민주당도 역시 지금 시끌시끌합니다. 전당대회 룰을 둘러싼 내용이 심각한데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입장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전준희가 비대위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결정한 면도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내일 당무위에서 열린 마음으로 토론에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내일 당무위가 아주 뜨겁겠네요. 그렇죠? 네, 자, 민주당 분위기는 이따 상황실에서 저희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원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보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마침내 6%대까지 올라섰습니다. IMF 외환 위기 이후 24년 만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매주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다고 오늘 밝혔는데요. 본격적인 여름에 들어서는 7, 8월 물가가 더 오를 거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신혜원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가정회의 시작을 알리는 코너 뉴스픽 5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6% 물가 비상 그리고 달라 새 경찰청장과 뜨거운 지구 마지막 독립기념일 비극으로 꼽았습니다. 자, 먼저 경제 소식입니다. 1998년 IMF 이후 첫 6%대 물가 상승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 상승이 국내 농수산물과 서비스 가격을 밀어올리면서 전체 물가가 급등하는 양상입니다.
우리는 중국집에 최고 저기 한 게 식용유, 밀가루, 양파. 밀가루도 저놈의 전쟁 때문에 밀가루 시킬 때마다 매일 올라가는 것 같아요. 3,000원, 5,000원씩 밀가루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냥 가등로도 10만 원이 넘으니까 보통은 지하철, 버스 많이 타고 다니죠. 네, 6%라는 절대적인 숫자도 문제지만 꺾이긴커녕 더 가팔라지는 속도도 걱정입니다. 자, 올해 1월 3%대 중반 수준이던 물가 상승률 3월에 4%대, 5월에 5%를 찍더니 6월에 곧장 6% 선까지 올라섰습니다. 자, 풍력볼로 상승률도 보면요. 속된 말로 좀 미쳤다라고밖에 할 수 없는 석유류, 기름값이 39.6%가 올랐고요. 이어서 전기 가스 요금이 9.6%, 또 우리네 일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외식 물가 8%가 뛰어올랐습니다. 3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피자요. 저희 37,000원. 해마다 점점 오르는 것 같아요. 치킨 한 마리 시켜도 2만 원은 그냥 기본으로. 네, 그래서일까요? 요새 들어 회사 구내 식당만 가면 만석입니다. 바깥에서는 한 그릇에 10,000원이 기본인데 구내 식당은 그나마 부담이 덜하기 때문이죠. 자, 오늘자 JTBC의 구내 식단입니다. 네, 보시면 쌀밥과 불맛 제육볶음, 김치 콩나물국에 햄 감자채 볶음, 그리고 몇 가지 밑반찬도 더해졌습니다. 자, 주재료인 이 돼지고기 18.6% 올랐고요. 배추, 김치, 국에도 들어가죠. 35.5% 올랐습니다. 감자채에 들어가는 감자 38.8% 폭등했습니다. 자, 이걸 다 각각 따로 사 먹는다. 네, 양은 더 많겠지만 분명 10,000원 가지고는 장보기 택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고물가에 지갑이 다칠라 대형마트와 편의점들은 최저가 경쟁에도 뛰어들었습니다. 반값 양파, 반값 도시락, 소비자 입장에선 나쁘지 않지만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선 안 되겠죠. 요즘은 몇 가지 사면 그냥 여기서도 5만 원은 좀 넘죠. 저는 과일 같은 것도 금방 샀다가 다시 놓고 오고 그랬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7, 8월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 물가가 7%대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 나오는데요. 이번 달부터 인상되는 전기, 가스 요금이 반영되는 데다 휴가철 수요까지 겹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을 더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 밟을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상승 속도를 유지한다면은 7%대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반기에 전기가스 인상도 예정돼 있고 수입 곡물 단가도 더 오른다고 전망되고 있는데요. 당연히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정부의 발빠른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직접 주재할 방침입니다. 또 민생에 어려움을 더는데 공공 부분이 앞장설 것이라면서 공공기관은 불효불급한 자산을 매각하고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과 경영의 효율을 통해 허리띠를 졸라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련된 재원을 더 어렵고 더 힘든 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해야 합니다. 앞으로 제가 직접 민생 현안을 챙기겠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물가 안정 대책, 대표적으로 유류세 인하폭을 37%까지 늘렸고요. 또 뿐만 아니라 재산세, 종부세, 개별 소비세 등 세금을 전방위적으로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자, 국회도 움직여야겠죠. 원구성 협상의 정쟁만 이어가다 소중한 한 달을 개정 휴업 상태로 허송세월했습니다. 어제서야 가까스로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오직 국민만 생각하며 먼저 양보했습니다.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하루라도 속히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뒤처진 민생 경제의 시간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여야 모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민생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당의 태도 변화와 협력을 촉구합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까요. 여야가 원구성 협상 조건으로 내건 것 중에 민생 관련 없었습니다. 집권 여당은 법사위원장 찾아오는 데만, 거대 야당은 검수완박 후속 조치인 사개특위 구성에만 골몰했습니다. 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11,000여 개인데요. 대부분이 민생 관련 법안입니다.
자, 두 번째 픽 가겠습니다. 달라달라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최근 누군가와의 차별화를 꾀하는 데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출근길 기자들의 날선 질문에 적어도 난 땡땡과는 달라를 외치고 있죠. 부실 인사라든지 그런 인사 실패라는 좀 전 정권에 그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도덕성 면에서도 전 정부에서 밀어붙인 인사들을 보면은 비교가 전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인적 풀 자체가 너무 좁은 것 아니냐 이런. 뭐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전 정부와 다르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였죠. 첫 순방에서 돌아 윤 대통령이 장관 인사 교통 정리에 나섰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이 불거진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결국 자진 사퇴했고요. 만취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임명을 재가했습니다. 오늘 직접 임명장도 수여했습니다. 임명이 늦어져가지고 언론에 또 야당의 공격받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소신껏 잘하십시오. 또 사법연수원 동기 출신이죠. 송홍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새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내정했는데요. 곧바로 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8년 전 제자들과의 술자리에서 너는 외모가 중상이고 너는 중하다. 이러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성희롱 발언도 잘못된 거죠. 예, 아무리 술이 취했다 하더라도 성희롱 발언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그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또 그 피해자라는 분이 용서를 해줬던 걸로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거든요. 네, 송 후보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과거 발언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과오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문 냈습니다. 자, 오늘은 직접 기자간담회를 또 자처했는데요. 만약 성희롱 발언 논란으로 낙마를 하더라도 받아들일 것이라면서 학생들에게 한 사과는 진심이었고 드릴 말씀이 없다. 주워 담을 수가 없어서 죄송할 뿐이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 가뜩이나 국정수행 긍정과 부정평가가 뒤집힌 데드크로스 상황입니다. 계속 불거지는 인사 논란 하나도 도움될 것이 없어 보이는데요. 적어도 전 정부보다는 낫다란 대통령의 반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좀 전 정권에 그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사람들의 가족이나 이런 거를. 네, 사실 국민들이 듣고 싶은 건 이 반문이 아니라 반성이지 싶습니다. 부족한 부분 인정하면서 더 열심히 하겠다, 지켜봐달라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또 윤 대통령 본인이 전임 정부의 장관급 인사, 검찰총장 출신입니다. 자칫 셀프 디스가 될 뻔한 발언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그러니까 정권을 뺏겼죠. 5년 만에.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서 탄생한 정부니까 나은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자꾸 문재인 정부하고 어떻다라고 하는 건 저희가 옛날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 낫다 하는 그때의 강변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각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세 번째 픽 가겠습니다. 새 경찰청장입니다. 이 사표를 쓴 김창룡 경찰청장의 호임이자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찰청장으로 윤익은 경찰청 차장이 내정됐습니다. 자, 경찰대학교 출신이고요. 서울청 정보과장, 경찰청 경비국장 등을 지낸 정보통입니다. 현재 김 청장의 업무 대행도 맡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명을 제청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윤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됩니다.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엄중한 상황임을 잘 알고 있기에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 경찰청장은 이제 경찰 전체를 아우를 만한 리더십과 조직 내부의 신망을 받고 있는 분을 최우선 기준으로 했고요. 제가 제청드릴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분을 선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경찰 내에서는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움직임에 대한 반발이 거셉니다. 경찰의 중립성을 보장하라면서 릴레이 삭발식까지 벌이고 있는데요. 윤 내정자가 취임한다면 우선 혼란스러운 조직 분위기부터 수습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 경찰관들 수사권 권한이 굉장히 커졌다, 비대해졌다 그러는데 수사 우리 했던 거 지금까지 해왔던 거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대로 진정으로 우리 경찰 통제를 하고 싶다면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시키면 돼요. 자, 네 번째 픽입니다. 뜨거운 지구입니다. 이 폭우 직후 폭염이라니 요새 정말 외출하기가 무섭습니다. 북한도 사정이 비슷한데요. 평양과 사리원, 개성 등의 주요 도시에서 30도가 넘는 찜통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확실히 올해는 이 더위가 빨리 온 것 같습니다. 이 지난해하고 달리 이 장마가 빨리 와서 습도까지 높아지니까 정말 이 날이 무덥구만요. 밖에 나온 지 한 10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더러워가 막 달아올라서 그런지 몸도 따갑고 빨리 서늘한데 가고픈 마음뿐입니다. 자, 한반도뿐 아니라요. 온 지구가 뜨겁습니다. 7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이탈리아에선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이 북부 알프스의 돌로미티 산맥에서는 빙하 덩어리가 무너져 내리면서 최소 7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이탈리아를 강타하고 있는 40도가 넘는 폭염에 빙하가 녹아내리고 만 겁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픽, 독립기념일 비극입니다. 네, 7월 4일 독립기념일 축제가 열리던 미국 시카고에서 무차별 총격 사건 벌어졌습니다. 적어도 7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는데요. 네, 범인은 인근 건물 옥상에서 퍼레이드 행렬을 향해 총을 난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20마리 넘는 총성이 울리고 또 사이렌 소리가 이어지자 주민들이 혼비백산 달아나는 모습인데요. 현장에는 수백 개의 간이 의자와 텅 빈 유모차가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해당 지역 출신인 22살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했는데요. 범행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화요일의 뉴스픽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죠. 뉴스픽 5였습니다. 네, 경제 위기급 고물가입니다. 1998년 외환위기, 저는 그때도 기자였으니까 그 상황을 잘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이후 처음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제 6%를 기록했고요. 앞으로 더 오를 수가 있다는 게 또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죠. 그렇습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 국내 서비스 가격 상승으로 확산되면서 전체 물가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가장 큰 이유는 기름값. 인데요. 경유는 1년 전보다 50%가 올랐고 휘발유는 31%가 올랐습니다. 결국 공업 제품 물가를 10% 가까이 끌어올린 건데요. 이게 농축, 수산물, 서비스 등 전 분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일단 다 체감이 되는데요. 특히 이제 밥상머리 물가, 외식 물가가 바로 와닿죠. 당분간은 이제 국장한테 소고기 사달라는 말이 제가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아, 그래요? 네, 박마커의 다금바리도 제가 참치캔 수준으로 좀 낮춰보겠습니다. 아니 뭐 알아주니 고맙긴 한데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또 우리 운영진들 고생하니까. 네. 자, 좋습니다. 지금 물가 상승률이 심상치 않죠. 네, 이 외식 물가 상승률이 8%, 1992년 이후에 거의 30년 만에 가장 높았는데요. 품목별로 좀 살펴보면 돼지고기가 18.6%, 수입 소고기가 27.2%, 배추가 35.5% 등입니다. 요새 그래서 등장한 신조어가 런치플레이션이란 말이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아, 맞아요. 그 런치하고 인플레이션 더한 개념이잖아요. 네, 이 바깥에서 점심을 사 먹어야 하는데 엔간하면은 10,000원이 넘습니다. 우리가 주로 먹는 갈비탕과 치킨, 김밥이 10% 넘게 올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국내 식당에 가거나 도시락을 싸거나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소비자도 힘들고 자영업자도 힘들고 박마커, 앞으로 물가가 어느 정도 더 오른답니까? 참고로 전 다금바리를 포기할 마음은 없습니다. 포기해요. 네, 포기해요. 네. 네. 일단 그 6월 물가 지수에 이제 확정된 전기랑 가스 요금 인상이 반영이 안 됐고요. 7월부터 반영이 되는데 지금 여름 휴가철에 이 폭염까지 맞물리면서 수요가 이제 급증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7%대 물가도 현실화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또 1,300원을 넘나든 이 고환율도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높은 환율이 이어지게 되면 이 수입 물가는 더 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다금바리 얘기하니까요. 류 실장이 참 한심하다라는 참 철없네라는
표정으로 쳐다봤죠. 맞죠? 네. 그런 느낌이었죠. 참치캔 아니고 꽁치캔이나 뭐 이렇게 깨는 뭐예요, 깨는? 꽁치캔이나 네. 번데기 정도로 제가 더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인사 부실 검증 논란과 관련해서 전 정부에 비할 바가 아니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후에 정치권에서 이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죠. 네, 아주 논란이 되고 있는 발언인데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황당무계한 궤변을 늘어놨다 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사실상 예비살인이다 이렇게 비판했던 게 바로 윤 대통령 자신이다 이렇게 과거 발언을 상기시키기도 했는데요. 결국 만취 음주운전 전력자가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사회부총리이자 교육부 장관에 임명된 셈입니다. 취임 50여일 만에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 도덕성은 땅바닥에 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당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청년 대변인인데요. 여야가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서로를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하는 모습이 부끄러움을 넘어서 참담하기까지 하다면서 뭐 직접 성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변명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건 민주당이 여당 시절에 똑같이 반복했던 변명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 성희롱 발언 논란인 송홍열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를 좀 겨냥한 것 같고요. 또 이 박 대변인은 민주당도 그러지 않았느냐라는 대답은 민주당처럼 하지 말아달라고 뽑아준 거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물음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없다면서 이 문재인 정부의 인사 참사와 다를 게 없다는 국민적 비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정치부회의 시작하기 직전에 속보가 하나 나온 게 있죠. 제가 앞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일단 지금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학계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필즈상이라고 있죠. 한국계 허준희 교수가 이 상을 수상하게 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프린스턴대 교수 겸 한국고등과학원 석학 교수로 있는데요. 내일 이제 화상 브리핑을 통해서 직접 소감도 밝힌다고 하네요. 허 교수가 지금 국적은 미국입니다. 미국 국적이지만 한국인 부모 밑에서 자랐고요. 2살 때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에서 학사 석사까지 마친 글쎄 뭐 기사를 보면 이런 얘기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한국인이다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부친이 고려대 통계학과 허명회 명예 교수죠. 그 아마 주 연구 분야 제가 이제 필즈상이 굉장히 중요한 상이기 때문에 제가 좀 찾아봤더니 그 뭐 리드 추측과 로타 추측 뭐 이런 거라고 하는데 저희 중에서는 또 이과생이 없어가지고 제가 설명할 방법이 없네요. 그렇죠? 이 부분은 정의원 분들께서 각자 공부하시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반가운 소식이었고요. 내일 이제 화상 브리핑을 한다고 하니까 내일도 이제 관련 속보가 들어오면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커가 고른 오늘의 원픽은 뭘까요? 네, 오늘 원픽입니다. 물가 상승률 6% 시대 윤 대통령 매주 비상경제회의 주제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를 맡았던 안규백 전 준위원장이 오늘 전격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어제 발표한 전당대회 규칙을 비대위에서 상의 없이 뒤집었다는 건데요.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사전에 논의를 했지만 전 준위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규칙 변경을 놓고 친명계가 강하게 반발했는데 룰의 전쟁이 계파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관련 소식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오늘 전당대회 규칙을 의결했습니다. 큰 틀의 변화는 없는데요. 민심 반영 비율을 좀 강화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뽑는 현행 단일성 집단 지도체제를 유지한다라는 결론을 냈는데 이 부분은 친명계의 주장을 들어준 셈이 됐습니다. 네,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의결한 이 전당대회 규칙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큰 틀의 변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당 지도부인 비상대책위가 어젯밤 약 10시간 만에 일부 규칙을 뒤집으면서 당이 벌집을 쑤신 격이 됐습니다. 당심과 민심 중에서 민심의 반영 비율을 높였다 이렇게 소개드렸던 규정이 포함이 되는데요. 이 소식에 안규백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이 전격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이제 곧 전당대회라는 경기를 시작해야 하는데 심판이 이탈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비대위는 대표적인 개혁안 중 하나로 예비 경선 선거인단 구성에 국민 의견을 반영한 안을 폐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준위와 사전 교감은 전혀 없었습니다. 전준 위원장으로서 제 역할도 의미를 잃은 만큼 전준 위원장직을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위원장만 반발을 한 건 아닙니다. 심판이 사라지면서 이 당내 계파 갈등으로 확전되는 모양새인데요. 가장 강하게 반발한 건 친 이재명계 의원들이었습니다.
일단 본선 후보를 가리는 예비 경선, 즉 컷오프의 룰을 문제 삼았는데요. 전준희는 예비 경선, 즉 컷오프를 할 때 중앙위가 100% 결정했던 룰을 이렇게 중앙위 70%, 국민 여론조사 30%로 바꿨습니다. 민심을 반영하겠다는 취지였는데요. 하지만 비대위가 다시 원래대로 중앙위 100% 투표로 바꿨습니다. 중앙위는요, 민주당의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지자체장, 당 중진, 고문 같은 그러니까 당원 중의 당원들로 이루어져 있는 사람들인데요. 친명계에서는 이렇게 되면 이재명 의원마저 컷오프 안 된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의원도 나와서 얼마든지 컷오프가 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비주류이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은 뭐 권리당원들과 국민들이 지지하는 것이고 당내에는 철저히 비주류거든요. 네, 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과 김남국 의원을 포함해서 이 의원 39명이 이름을 올린 기자회견까지 열었는데요. 이 비대위의 결정을 거두고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룰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당 혁신안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중앙위원급 위원만으로 예비 경선을 치르게 되면 당내 기득권 세력들의 의지가 담긴 후보들만을 투표에 붙이게 되는 문제가 지속되게 됩니다. 당내 기득권 지키기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네, 앞서 민주당에서는 이 컷오프 규칙을 국민의힘과 비교하는 시도가 많았는데요. 국민의힘은 당원 50%대 국민 여론조사 50%라는 심플한 규칙을 갖고 있습니다. 이준석 당대표가 탄생한 비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준희가 됐던 이 국민 여론조사 30%보다 오히려 민심 반영 비율 더 크죠. 친명계 외에도 이 규칙에 반발하는 당권주자 더 있었습니다. 영선 30대 당대표가 출연할 수 있었던 여당을 따라잡기는커녕 짬짬이 전당대회와 우리끼리 잔치는 국민의 외면을 받고 말 것입니다. 네, 그럼 비대위는 왜 국민 여론조사를 다시 빼고 중앙위 결정 100%로 다시 돌아가는 걸까요? 인기 투표식 여론조사가 아니라 이 당 생활을 오래 한 중앙위원들이 정치인들을 보는 눈이 더 변별력이 있다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반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자는 취지는 좋지만 그럴 경우에 사실은 저희 인기 투표, 그러니까 지명도 높은 사람 중심으로 최고위원 후보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서 인지도는 높지 않지만 우리 당 지도부에 꼭 들어가야 하는 그런 좋은 후보들이 배제되는 그런 결과를 알 수가 있죠. 네, 이 비대위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 당권 주자도 있었습니다. 친문계로 분류되는 강병원 의원인데요. 공천을 심사할 때도 당내에 있는 기구가 역할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예로 들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도 공천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뭔가 문제 있는 사람들을 걸러내서 그래도 이 정도 후보는 국민들께 내보낼 수 있다라고 해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공심위가? 네네. 그 역할을 중앙위원회가 한다는 것입니다. 네, 친명계와는 완전 상반된 의견인데요. 이 중앙위 100% 결정이면 이재명 의원도 컷오프 될 수 있다 하는 이 친명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룰의 전쟁, 개파 간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친문 의원한테 유리하다고요? 당에 친문 의원만 있나요? 그래서 우리 당을 그렇게 친문 의원이 주도한다고 하면은 전대위의 룰이 그렇게 나오지도 않았겠죠. 네, 비대위가 뒤집은 두 번째 논란의 규칙은 최고위원 선거에 대한 건데요. 전준희가 의결한 안에서는 한 사람이 2명의 최고위원을 뽑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비대위는 그중 1명은 해당 지역에 소속된 최고위원 후보를 뽑아야 한다, 이런 규칙을 신설했는데요. 민주당의 대의원과 권리당원들, 수도권을 제외하면 이렇게 호남 지역에 많이 쏠려 있는 모습입니다. 호남과 수도권 출신 최고위원 후보는 유리하고 영남과 강원, 충청 출신 최고위원들은 역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친명계 의원들은 당원들의 투표권 제한이자 절차적 민주주의 위반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이 친명계 의원들이 포진해 있는 철험회 소속 의원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쏠려 있기 때문 아니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지역주의가 부활하고 우리 당이 특정 지역에 국한되는 정당으로 갇힐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도부는 권역별 대표자 연합체에 그치게 됩니다.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네, 개파색이 옅은 당권주자 박용진 의원의 발언은 한층 거칠었습니다. 이상한 제도가 혁신의 이름으로 들어왔다. 기괴한 태횡이다. 또 비대위의 이번 결정은 민주당을
대파 기득권의 골방에 묶어놓는 패착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비대위의 취지를 좀 살펴보면 수도권 정당을 극복하기 위한 거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당원 분포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호남을 제외하면 그 호남보다 이 수도권 지역의 당원 비율이 더 높기는 하죠. 지난 수년간 호남, 충청, 또 영남 출신 최고위원들이 지도부에 입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수도권 정당으로 전락하고 있다. 다음 총선을 앞두고 전국적인 여론을 청취해야 할 지도부에 호남, 충청, 영남 출신의 의원들이 진입하지 못한다면 상당히 심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들이 있어서 그러한 제도들을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직전 지방선거 결과를 한번 볼까요? 민주당 경기지사를 제외하면 수도권에서는 대패를 했습니다. 선거 패배의 책임이 수도권에 출마한 이재명 의원, 송영길 전 대표에게 쏠린 이유일 텐데요. 호남만 이렇게 파란색으로 섬처럼 남아있는 점이 눈에 띕니다. 수년간 호남당을 벗어나야 한다고 했던 민주당, 이제는 수도권 정당을 넘어서야 한다 이렇게 말할 때가 과연 됐는가 싶기는 한데요. 다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 호남의 투표율 유난히 낮은 점 눈에 띄었습니다. 호남 유권자들 실망시켰다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 이걸 의식한 거였을까요? 민주연구원에서 낸 지방선거 평가 보고서에서는 호남 유권자의 환멸, 균열을 선거의 패인으로 꼽았는데요. 그런데 정작 바로 위 항목을 보면 결과적으로는 도로 호남당으로 축소, 고립됐다는 구절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작 호남에서도 이런 최고위원 선거 규칙 규정 반길지는 좀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광주 전라면 광주 전라 지역에서 출마한 최고위원을 선택하라는 얘기잖아요. 저 이런 건 처음 봤거든요. 민주당의 권리당원이나 대의원이 호남이 제일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사한 생각이지만은 이것도 세계에서 유례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해요? 네, 비명계를 포함한 당권 주자들의 반발을 산 규칙 또 있었는데요. 본 경선에서는 이 대의원 반영 비율을 줄이고 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이렇게 높였죠. 이 국민 여론조사, 국민의힘 지지층을 빼고 민주당 지지층 또 무당층의 국민 등 여론 등만 반영을 하는 이른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었다고 합니다. 당심과 민심의 괴리를 줄인다는 원래 취지에 맞는 거냐 이런 질문 나왔는데요. 국민 여론조사를 우리 민주당 지지층하고 무당층을 상대로만 한다는 거예요. 민심을 반영하고자 했다면 국민 여론조사가 뭐 정당을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참여하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고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은 것도 좀 아쉬운 점입니다. 지금은 우리 당을 지지하지 않지만 우리 당을 지지할 수 있는 공간도 열어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사실 이 매번 경기 규칙이 정해지고 나면 유리하냐 불리하냐 논쟁이 벌어지긴 하는데 이번에는 비대위가 개입한 셈이 됐습니다. 이 전당대회 규칙 내일 당무위에서 최종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 당내 거센 반발이 일면서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당무위 토론에 열린 마음으로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의원은 출마를 선언하기도 전인데 규칙에 대한 파열음이 터져 나오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전당대회 규칙 뒤집은 비대위, 룰의 전쟁, 친명계 이재명도 컷오프 될 수 있어. 네, 내일 당무위에서 상당히 뜨거운 토론이 일단 예상이 되고요.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열린 토론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상당히 거센 또 거친 그런 공방도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류 실장이나 조멘토가 챙겨줄 거라고 제가 믿고 있고요. 친 이재명계 의원들이 오늘 전당대회 룰을 두고 39명이나 기자회견을 열었죠. 이재명 의원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죠. 네, 이재명 의원 본인은 아직 전대 출마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후보 등록이 17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일주일 안에는 입장 표명 직접 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오늘 친명계 의원들이 대거 나서서 이 룰 관련 의견을 피력한 것도 역시 출마가 임박했다는 분석이고요. 자, 어제 국회 본회의의 모습을 드러낸 이 의원 아직은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혹시 출마 선언은 아직 결심까지도 아직 안 서신 걸까요? 아니면 조금 더 고심하고 계신 건지 계단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계단 조심하세요. 언제까지 저울질 하실 건지.
네, 이 의원은 이렇게 온라인상에서만 지금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시위에서 욕설이 난무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도를 넘어도 한참 넘는 시위가 점입 가경이라면서 집회 시위를 빙자한 소음 폭력에 대한 정부의 신속하고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속보로 다뤘습니다만 민주당 비대위가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를 막으면서 사실상 이재명 대 97그룹 간에 지금 이제 구도가 좀 형성이 돼 있는 상황이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오늘도 이재명 의원 측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는데 저희가 주민에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97그룹이 이재명 의원을 상대하려면 단일화가 불가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정치권 분석은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97그룹에서는 강병원, 박용진, 강훈식 의원까지 3명이 출마를 선언한 상태인데요. 셋 다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오늘 강훈식 의원은 단일화 이전에 컷오프를 먼저 통과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민주당은 전대 후보가 4명 이상이면 3명으로 컷오프를 해서 본선 진출자를 가리게 됩니다. 어떤 비전과 가치를 갖고 있는지 먼저 내보인 뒤에 최소한 컷오프는 통과를 해야 단일화를 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을 내건 셈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컷오프 전에 단일화하는 거는 오히려 합종연행인 것이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컷오프를 통과한 3인이 어떤 목표와 가치 때문에 누구와 단일화한다. 이런 것들은 그 다음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금 이재명 의원의 출마 관련해서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 역시 뭐 일종의 복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재명 의원의 경우에는 대장동 의혹과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포함해서 이 성남FC 후원금, 경기주택도시공사 합숙소 의혹 등 여러 갈래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성남FC 후원금 경우엔 한 차례 수사 이후에 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분당경찰서에서 최근 수사를 하다가 다시 경기 남부경찰청이 사건을 이관받아서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보복 수사 대책위까지 꾸려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수사 당국은 국정 운영을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던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경찰국 신설로 논란을 빚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 정권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수사가 됐어야 할 것들 중에 수사가 안 된 것들이 꽤 있다라고 한 건데요. 야당의 정치보복 프레임이 있다 이렇게 질문을 하자 그런 소지도 없지가 않지만 뻔한 잘못을 가만 놔두는 건 정말 불공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의지인데요. 이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고등학교, 대학교 후배죠. 최측근인데 민주당에서는 정부 여당의 인식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그 정치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자신 있고 잘하는 게 뭐겠습니까? 사장이지 않겠습니까? 예. 이거는 정말 장작에 휘발유를 붓는 것 같아서 그때 당시에 확 불길이 올라올지 몰라도 그 국민들이 그걸 다 압니다. 금방 압니다. 보복성 수사라는 낌새가 조금이라도 나오게 되면은 그로 인한 역풍이 금방 오거든요. 네. 우리 야당은 또 그런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내일 당무위 결과는요. 저희가 잘 챙겨서 내일 정치부회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전당대회 규칙 뒤집은 비대위 룰의 전쟁, 친명계 이재명도 컷오프 될 수 있어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톡 쏘는 정치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다시 윤핵관에 대한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윤리위 배후에 윤핵관이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는데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는 거죠. 또 윤리위를 향해선 빨리 결론을 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윤리위가 판단을 미룰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조익신 멘토가 정리했습니다. 윤리위를 앞두고 최고위회에서 침묵 모드를 유지 중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공식 석상에서만 입을 다물겠다는 걸까요? 언론 인터뷰에는 적극적입니다. 언론 플레이에 나선 이유가 있겠죠. 또다시 윤핵관을 집중 타격했습니다. 자신의 윤리위 해부, 그 뒤에 윤핵관이 있는 게 아니냐 확신에 찬 의심을 드러냈습니다. 윤리위와 관계없이 어쨌든 소위 윤핵관이라고 하는 세력 쪽에서 들어오는 게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리위가 이러고 있는 김에 우리가 하자라고 누가 판단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연관관계는 제가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은 뭐 이런 거죠. 까마귀가 날았는데 배가 떨어졌어요. 네.
이 대표는 칼을 빼들고 달려오는 사람이랑 무슨 타협을 할 수 있겠느냐면서 윤핵관과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다만 이 대표는 윤심과 윤핵관을 철저히 분리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당무에 관여한 징후가 없다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께서 당무에 개입한 징후가 없다 이렇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고 근데 그러면은 이 사실 뭐 다선 의원들도 있고 한데 소위 윤핵관이라 불리는 분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에 대해서 저는 알지 못한다. 당내 주도권 다툼에 윤 대통령이 직접 개입할 필요는 없겠죠. 당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언급할 사안이 아니고요. 다만 윤심이 작용을 했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대표도 아니다 확답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른바 윤핵관들의 대표님 공격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윤심과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대표가 윤심 잡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한마디로 바짝 엎드렸다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도 태세를 좀 많이 바꿨어요. 일단 말을 많이 줄였고. 맞습니다. 그리고 윤핵관하고는 여전히 날카롭게 대립하지만 대통령한테 이런 표현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바짝 엎드렸습니다. 이 대표가 공항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인사를 하는 이 각도까지 정적인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그거 보셨어요? 네. 공항 나가서 김건희 예. 여사한테 아주 그냥 고개 숙여서 그리고 대통령한테 악수 이렇게 했는데 김건희 여사한테 인사. 그래서 그런데 이 대표가 윤심 잡기에 공을 들이고 있는 사이 국내입은 지도부 내선 대놓고 이 대표 흔들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배현진 최고위원이 최고위 보이콧을 선언한 겁니다. 윤핵관의 개별 행동이냐 아니면 윤심이 담긴 거냐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대표는 배 최고위원 본인이 민망해서 나오지 못하는 거다 역공을 펼쳤습니다. 본인이 이제 혁신위는 사조직이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고 지금 보니까 아니잖아요. 아마 좀 그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좀 민망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배 최고위원이 내세운 보이콧의 이유죠. 성상납 의혹 해명 요구에 대해선 이미 수차례 했다 일축을 했습니다. 이런 해명이나 이런 것들도 윤리위에다 다 할 것인데 뭐 최고위에 그럼 모두 발언으로 하라는 것인지 예, 저는 뭐 본인이 바라는 방식이나 본인이 바라는 시점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해명을 안 했다고 보는 것도 좀 의아하다 봅니다. 배 최고위원도 가만히 듣고만 있을 성정은 아니죠. 안 했다. 물이 빚어 송구하다. 이 열자의 말 스스로가 확신을 가지고 했다면 간단히 해결됐을 일을 대체 몇 달째인지 횡설수설로 시간 흘려보내기에 이번 한 주는 그를 믿고 지지했던 많은 이들에게 너무나 아쉽고 또 가혹하지 않은가. 해야 할 말만 하시라. 횡설수설이라 이 대표가 내놨던 그동안의 해명들 못 믿겠다는 이야기인 듯 싶습니다. 이 대표와 배 최고위원의 충돌, 이젠 익숙한 풍경이죠. 싸움을 말리던 다른 지도부들도 이젠 어느 정도 체념을 했나 봅니다. 두 분은 왜 저런지 잘 모르겠는데 계속 지금 두 사람이 계속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 그러니까 뭐 그건 저희가 워낙 사이가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또 극복해야 될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빠른 시간 내에 혼란이 수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느 한쪽이 자리에서 물러나기 전까지 과연 극복이 가능할까 싶은데요. 결국 당내 갈등의 원인이죠. 윤리의 판단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가르마가 타질 걸로 보입니다. 당내에선 징계 여부를 놓고 벌써 몇 달째 지리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 아니다, 정황적 증거로도 충분하다, 여전히 평행선입니다. 윤리위원회도 당의 사법기관이거든요. 명백하게 의혹에 대한 증거가 나타난다면은 그거는 이 대표도 정치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까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추측이나 썰로 전당대회에 선출된 당대표에 대해서 징계를 내린다면은 그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법적 판단을 하는 데가 아니라 윤리적
부분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나 또는 어떤 이번 이 성상납 의혹과 관련된 정황적인 증거들이 제대로 모아지면은 그걸 토대로 아마 윤리적 차원에서 평가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리위가 이번엔 과연 결론을 내릴지 여부를 놓고도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대표는 신속한 결정을 강조하고 있죠. 저는 빠르게 결론이 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4월 20 며칠 날 게시했거든요. 근데 더 이상 길어지면은 이거는 그냥 전국의 소용돌이 이런 게 아니라 전국이 전부 다 그냥 여기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면 당 안팎에선 윤리위가 쉽게 결론을 내릴 상황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죠. 윤리위가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수사 결과를 일단 지켜보지 않겠냐는 겁니다. 여기에 권성동 원내대표의 로드맵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왜 키맨입니까? 왜 왜냐면은 그 내년 6월에 정기적인 전당대가 열려지면은 본인은 원내대표 한 4월 달에 끝내고 네. 당대표 나가실 생각이 있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갑자기 임시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스텝이 꼬여요. 윤리 결과를 미리 예단한 주장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키맨 권 원내대표 입장은 어떨까요? 신속보다는 정확에 무게를 뒀습니다. 아니 결론을 빨리 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내는 것이 중요하죠. 신속 정확이 최선인데 예. 그 신속보다는 정확이 더 저는 우선순위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리의 판단, 진짜 키는 이향이 윤리위원장이 쥐고 있죠. 이 위원장의 생각, 지금으로선 알 길이 없습니다. 외부와 연락도 일절 차단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뭐 모두와 이렇게 일체 전화를 끊고 이렇게 차단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실제로 이분이 뭐 모여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저희는 알 수가 없고요. 그냥 그 결정에 따르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고요. 결국 윤리위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듯한데요. 이 대표가 걱정해야 할 건 징계뿐만이 아니죠. 경찰의 수사 결과도 어떻게 나올지 모를 일입니다. 오늘의 톡소는 한마디, 이 대표를 어머니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정미경 최고위원의 말로 대신합니다. 예, 이게 살아서 움직이는 생물이니까 제가 수사를 해봤지만 수사도 그렇거든요. 근데 이 정치도 똑같아요. 이것도 살아서 움직이는 생물이라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예측 가능성이 없으니까 사실 더 불안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윤리위 결정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고요. 글쎄 뭐 윤리위가 또 연기될지 그거는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경찰 조사는 상당히 속도를 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앞서 시작할 때 저희가 간단한 속보는 짚어봤는데요. 오늘 성상납을 했다고 주장하는 기업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 대한 그 2차 조사가 이루어졌죠. 지금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돼 있기 때문에 오후 1시 30분부터 접견 조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만 변호인인 이제 김소연 변호사에 따르면요. 그동안 성접대 대가라고 주장했던 이른바 박근혜 시계를 찾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동안 직원이 보관하고 있었고 관련 사진을 오늘 중으로 공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준석 대표가 언급했던 정재계 인사의 실명도 아마 조사 과정에서 공개를 했다라는 이제 그런 설명이 있었고요. 오늘 경찰 조사 내용을 정리해서 내일 윤리위원회에 제출하겠다라는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입장을 냈는데요. 김성진 대표 측을 겨냥해서 진술을 할 때마다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고요. 앞서 박근혜 시계 관련해서도 시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시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죠. 자, 이번 페이스북 글에서도 관련된 여러 가지 주장이 사실관계 자체가 맞지 않다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김소연 변호사가 아마 밤에도 또 브리핑을 추가로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내일 정치부회의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제 윤리위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경찰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에서 이 대표를 윤리위에 추가로 제소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자유대한호국단이라는 시민단체가 이준석 대표를 추가로 제소를 했는데요. 이 대표의 이른바 이 간장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안철수, 장제원 의원을 모욕했다는 취지인데 자유대한호국단은 이 대표의 간장 모욕은
당원은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국민의힘 윤리규칙 제4조 제2항에 위배된다면서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앞서 이 대표는 이 간장이라는 표현, 안철수 의원, 장제원 의원을 지칭했다, 이렇게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다만 은유적인 표현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분들을 직접 타격하지 않고 은유적인 표현을 하는 건 당연히 제 이름 걸고 제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과거에 안철수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바른미래당의 최고위원이던 시절입니다. 안철수 의원을 비하했다는 이유로 당직 직위 해제라는 징계를 받았었는데요.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도 이 징계권이 논란이 됐었습니다. 당시에 이 대표가 나경원 전 의원과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 징계받은 것도 안철수 지금 대표에 대해서 매우 심한 말씀을 하셨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가 나중에 녹취 파일이 나오면서 제가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했던 발언은 사석에서의 발언이었고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하면은 비읍시읒 되는 거지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의원의 관계, 글쎄요, 뭐 톰과 제리라고 좀 귀엽게 얘기하기에는 악연이 좀 계속 이어지는 그런 관계로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발언, 뭐 이 발언이 이제 오늘 정치권에 상당히 논란이 됐는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발언인지 저희가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선거 때도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지지율은 별로 유념치 않았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 하여튼 제가 하는 일은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픽에서 저희가 다뤘던 내용인데요. 보통 이제 정치인들은 지지율 얘기가 나오면은 조금 전에 하품한 거 잡힌 것 같은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품하는 거 지금 잡힌 것 같은데. 그런가요? 네. 유념하세요. 네. 영상이 정면으로 잡히진 않았어요. 근데 네. 약간 전체 화면이 나오면서 좀 이제 약간 보여진 것 같았고. 자, 보통 이제 지지율 이야기가 나오면은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윤 대통령은 별로 유념치 않는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국민만 이제 바라보고 가겠다라는 그런 설명을 하긴 했는데 야권에서는 오늘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죠. 네, 그렇습니다. 당대표 경선에 출사표를 던졌죠.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발언은 국민의 뜻은 일도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와 진배가 없다면서 강하게 날을 세웠습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이란 겁니다. 전재수 의원도 의미 없는 여론조사를 그렇게 많은 여론조사 기관들이 매주 왜 하겠느냐면서 대통령의 자세와 태도가 오히려 지지율을 추락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서른 의원도 지지율은 상관이 없다면서도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 이렇게 꼬집었는데요. 지지율을 결정하는 건 결국 국민이란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 대통령도 지지율에 신경을 쓴다.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죠. 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내가 노력하겠다는 책임감에서 그런 표현을 쓰신 것이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윤 대통령도 지지율에 신경을 쓴다는 겁니다. 이 권 원내대표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나 신경 쓰죠. 대통령도 신경 쓰죠. 왜 안 씁니까? 다만 거기서 뭐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어쩌고 이렇게 구차하게 변명하는 것보다 내가 딱 중심을 잡고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겠다는 그런 책임감에서 그런 표현을 쓰신 거지 지지율 신경 많이 쓰십니다. 권 원내대표는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이른바 3고 현상, 이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를 꼽았는데요. 해외 요인이기 때문에 이 경제, 민생 문제를 단시간에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지지율 반등이 쉽지는 않다,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정치권에서 또 하나 논란이 된 게요. 어제 저희가 해시태그에서 다뤘던 내용이죠. 그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의 나토 순방 B컷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 부분을 놓고 오늘 논란이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왔는데 현지 숙소에서 찍은 사진을 대통령실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설정샷 논란이 빚어졌죠. 컴퓨터로 업무를 보는 모습 그리고 서류를 들여다보는 장면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모니터에 아무 화면이 없는 모습입니다. 종이에도 아무런 글자가 비치지 않았는데요. 지금 나오는 이 장면입니다. 네, 대통령실에서는 국무회의 안건을 결재한 직후의 화면이라서 빈 모니터가 담긴 거다. 또 서류의 내용은 보안 사안이라서 좀 덜 쓰여진 걸 공개한 거다. 이런 해명을 내놨는데요. 정치권의 반응 어떤지 한번 들어보시죠.
B급이었어요. 그냥. 대통령실의 B컷 사진도 네. 설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설정샷 가능하다. 근데 이제 설정을 해도 좀 성의가 있어야죠. 저건 너무 성의가 없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현 정부에서 좀 손발이 안 맞고 시스템이 작동 안 하는 것 같다. 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의 실책이다라는 건데 역시 직접 들어보시죠. 그 결제 화면으로 넘어간 거고 뭐 종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이지 않게 가렸다고 하는 건데 세심하지 않은 거죠. 좀 홍보팀이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알고 있는데 대통령실의 홍보팀 그에 계신 분들이 일을 잘못한 거죠. 이거는 아마 크게 혼이 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 연출을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왜 연출한 것을 드러나게 했느냐가 문제예요. 예를 들면 드라마 같은 거 볼 때도 연기를 하는데 야 저거 연기네라고 느끼면은 누가 감동을 느끼겠습니까? 그거를 연기라는 사실을 모르게 그걸 보여줘야지 정말 그게 잘한다. 제대로 되는 거거든요. 네, 여권에서도 여러 지적이 나왔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도 한마디 했습니다. 관련해서 좀 귀엽게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여튼 참모들이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하고 그럴듯하게 연출해야 한다는 그런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비교하는 목소리도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연스러운 사진을 찍은 걸로 좀 유명한데요. 지금 이제 사진이 나오는데 지금 보시는 이 사진 청와대 전속사 인사가 몰래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또 지금 이 담배 피우는 모습도 이렇게 몰래 찍은 사진이라고 하는데요. 이 밖에도 노 전 대통령의 그 일상은 저렇게 이렇게 특정한 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만 딱 한 장의 사진은 의도하고 찍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잔디밭에서 찍은 이 사진 한 장만 노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미리 설정을 하고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아, 지금 보는 잔디밭 사진은 설정을 하고 찍은 거고 나머지는 그냥 자연스러운 사진을 사진사가 몰래 찍었다. 뭐 그런 내용이군요. 네. 자, 좋습니다. 오늘의 톡쏘는 정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윤리위 뒤에 윤핵관, 이준석 까마귀 날자 배 떨어져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호 마커의 주민으로 갑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에게 당원 당규상 아직 피선거권이 없다며 출마가 불가하다고 결론냈죠. 어제 저희가 속보로 다뤘던 내용입니다. 예외를 인정할 만한 사유 역시 없다고 했는데요. 박 전 비대위원장은 피선거권은 이미 비대위원장 추인 받을 때 부여받은 거라며 출마 강행 의지를 오늘 드러냈습니다. 박준호 마커가 주민에서 관련 소식 정리했습니다. 올 어게인으로 다음 라운드 진짜 확정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싱어게인 2층 가수들에게 한 번 더 노래할 기회를 주자는 취지의 프로그램입니다. 이 심사위원들에게 어게인을 6개 이상 받아야만 다음 라운드로 진출할 수 있는데요. 지금 야권에서도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며 무대에 오른 분이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싱어게인이 아니라 짱 어게인이라는 건데요. 박지원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 또다시 당대표가 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동안 이 정치권에서 청년이라고 하면은 정말 소모품으로 이제 사용되고 버려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이분들 청년들 정말 대다수가 나갔으면 좋겠다, 전당대회에 출마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라도 이 안에서 버텨내는 것을 보여드리면 다른 청년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겠구나. 하지만 걸림돌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박 전 비대위원장에게 피선거권이 없다라는 건데요. 민주당 당원 당규상 이 피선거권을 갖는 권리당원의 자격은 6개월간 당비를 납부를 해야 부여됩니다. 근데 박 전 위원장은 대선 때인 지난 1월 말 영입이 됐죠. 이후 2월부터 당비를 납부를 했지만 이 권리당원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만 예외를 인정할 수도 있다는 조항도 있었는데요. 박 전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공로를 내세워서 이 예외 인정을 요청했지만요. 비대위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소중한 더불어민주당의 인재이지만 예외를 인정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짱 어게인이 간절한 박 전 비대위원장 쉽사리 물러서지 않았는데요. 이 비대위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난 4월 1일에 이제 제가 비대위원장일 때 우리 당의 대의 기구인
중앙위원회에서 그때 이제 이미 ARS 투표를 통해서 84.4%의 찬성을 얻어서 제가 비대위원장이 된 거거든요. 예. 즉 그때 당대표적으로 선출이 되었던 거죠. 이것은 곧 그때 이제 제가 피선거권을 부여받았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난 4월 이 박 전 비대위원장은 당 최고 의결기구인 중앙위원회를 통해서 인준을 받았죠. 이 박 전 비대위원장은 그때 피선거권을 받은 것과 다름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피선거권이 어떻게 있다 없을 수 있냐는 논리입니다. 당시에 피선거권이 있어 비대위원장으로 선출이 됐는데 지금은 왜 없다고 하는 것인지 일단 좀 의문점이 생기고요. 네. 그래서 유권 해석을 좀 다시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박 전 위원장에게 제동을 건의가 있습니다. 이 심사위원인 조응천 의원인데요. 비대위원장은 선출직이 아니라 임명직이기 때문에 피선거권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비대위원장은 선출직이 아니고 임명직입니다. 그걸 누가 뭐 선거해가지고 뽑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비상상에 처해 있을 때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뭐 당내에서 하냐 아니면 밖에서 모셔오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렇죠. 비대위원장은 당원 자격이 필요하지 않아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조 의원은 이 박 전 위원장이 억지를 부린다고 본 것 같습니다. 박 전 위원장은 단순히 당 중앙위의 추인을 받는 과정을 거쳤을 뿐이라는 건데요. 이번엔 박 전 위원장이 너무 오버한 것 같다면서 어게인을 주지 않았습니다. 박지원 전 위원장은 이게 그 대중 정치를 포기하고 폭력적 팬덤 정치로 쪼그라드는 길을 선택했다. 이렇게 이제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나가신 것 같고. 너무 나간 것 같다. 너무 나가신 것 같죠. 왜 자기한테 예외를 인정 안 해주냐. 예외 인정 안 해준다고 폭력적 팬덤이다. 뭐 이재명 위원도 그렇고. 왜 다 나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할까. 또 다른 심사위원들도 어게인을 누르지 않았는데요.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일단 박 전 위원장이 당을 향해 충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점은 높이 평가를 했죠. 그럼에도 이제는 계륵이 돼버렸다고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그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어떤 민주당의 계륵이 지금 되어버렸어요. 예. 분명히 이제 그분의 역할은 일면으로는 필요합니다.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당의 그 온정주의에 빠져 있는 동료 의원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고 그것을 저희 민주당이 아주 아픈 그 충원으로 새겨드려야 된다는 이제 그런 측면도 있고요. 박 전 위원장의 내공 부족도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경험과 이 선배들의 조언이라고 충고했는데요. 끝내 어게인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좀 타이밍이나 방식에 있어가지고 공감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또 당내에 굉장히 거부하는 그런 세력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을 볼 때 뭐 단순히 어리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어떤 좀 더 경험이 좀 필요하고 정치적인 내공이 좀 필요하고 좀 당내에 좀 경륜 있는 그 선배 정치인들에게 좀 조언을 좀 진중하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박 전 위원장 스스로 예외를 인정해달라는 것 역시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심사평도 있었는데요. 이 최민희 전 의원은 박 전 위원장이 일종의 특혜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하는 것 또한 청년 정치의 예쁜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혜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저는 청년들이 가장 분노하는 게 불공정인데 한술 더 떠 박 전 위원장을 김건희 여사와 함께 싸잡아 비판한 심사위원도 있습니다. 김진애 의원입니다. 준비 안 된 여성, 자존감 낮은 여성이 권력을 잡으려 들 때의 비극. 김건희의 경우, 박지원의 경우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죠. 여기서 박 전 위원장을 향해서 이 검증되지 않은 지명직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준비 안 된, 훈련 안 된 박지원의 경우에는 지방선거 국면에서 지명직 공동 비대위원장 역할도 제대로 못한 사람일 뿐이란
혹평을 나눴는데요. 다신 신데렐라가 돼선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렇다고 어게인을 준 심사위원이 한 명도 없는 건 아닙니다. 이원욱 의원은 박 전 위원장을 감쌌습니다. 민주당 박지원을 토사구팽하시렵니까? 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이 박 전 위원장의 예외 인정을 불허한 지도부의 결정이 조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이 청년을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존재로 여긴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가라고 물었는데요. 특히 박 전 위원장은 당을 망친 게 아니라 당의 잘못된 문화, 구태, 내로남불을 지적한 것이라고 옹호했는데요. 사실 박 전 위원장에 대한 이 의원의 태도 불과 며칠 전과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지난달 27일만 해도 이 박 전 위원장을 향해 유독 이재명 의원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는 모습이다라고 비판했었는데요. 이재명 의원 팬덤에게 호감을 사서 최고위원에게라도 도전하고 싶은 것이냐 이렇게 쓴소리를 했었죠. 박 전 위원장 이 말에 자극을 받았던 걸까요? 갑자기 노선을 틀었는데요. 연일 이재명 때리기에 나서며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선 이후 지선을 거치면서 좀 이재명 의원이 달라졌다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범죄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이제 몇 번이고 저와 약속을 하셨는데 제가 비대위원장 시절에 뭐 박완주 의원 제명권이나 뭐 이제 최강욱 의원 사건 등에 대해서 거의 어떤 말도 하시지 않았어요. 이재명 의원의 출퇴근, 김남국 의원이 제가 방송에서 출마 결심을 밝힌 뒤에 저의 출마를 막으려고 아주 집중적으로 비판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출마 선언을 하시기도 전에 당대표가 될 거라고 거론이 되고 있고 다들 어대명이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최측근에 있는 김남국 의원이 이재명 의원 뜻을 거스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원욱 의원은 박 전 위원장이 자신의 조언을 수용해서 달라졌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내심 뿌듯해하며 어게인을 누른 듯한데요. 여기에 외부 심사위원 한 분도 어게인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 공동위원장. 그때는 되고 왜 지금은 안 돼요? 정치적으로 정당이기 때문에. 법치가 아니에요. 정치예요. 정치. 해석해서 출마할 수 있는 길을 터줬으면 좋겠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인데요. 흔쾌히 어게인을 눌렀습니다. 모두에게 기회를 열어주고 피 터지게 비전 싸움을 하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죠. 피 터지게 정책 대결을 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당을 개혁해서 앞으로 총선은 대선은 어떻게 이기겠다 하는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싸워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짱어게인 무대에 올라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과 그 심사평을 살펴봤습니다. 이 박 전 비대위원장 애석하게도 6명의 심사위원들에게서 이렇게 2개의 어게인밖에 받지 못했는데요. 그럼에도 오늘 다시 한번 당대표 후보 등록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는 싱어게인 속 한 장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3호 가수님 최종 세계 어게인을 받으시면서 아쉽게도 저희와는 다음 라운드를 함께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네, 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연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이재명 의원을 상당히 강하게 이제 비판하고 있고요. 참 아까 그 김진애 의원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 전 의원이죠. 전에 이제 서울시장 출마하면서 의원직을 사퇴했고 그 자리를 이제 김희경 의원이 이제 이어받았죠. 자, 지금 이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가 사실상 이제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이고 사실상이 아니라 힘들지 않겠냐라는 그런 전망이 많은데 출마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죠. 그렇습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저에게는 이미 피선거권이 있다 이러면서 이제 당 지도부의 유권 해석을 다시 한번 요구했습니다. 지난 4월 1일 민주당 중앙위원회에서 투표를 통해서 84.4%의 찬성을 얻어서 이 비대위원장, 즉 임시 당대표로 선출됐다. 이 점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박 전 위원장은 당시에 투표로 선출이 됐다는 건 곧 피선거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부여된 피선거권이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박 전 비대위원장에게 예외를 둘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당원 당규 내용 때문이에요? 네, 제가 직접 민주당 당원 당규를 좀 살펴봤는데요. 이 당직 선출 규정 제2장의 10조 1항을 보면 이 당대표 및 최고위원회 피선거권은 권리당원에게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권리당원은 이 권리행사 시행일 6개월 이전까지 입당을 해서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을 일컫는데요. 박 전 위원장은 지난 2월에 입당해서 아직 권리당원이 아니라 피선거권이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출마가 가능하려면 당무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예외를 인정해야 하는데 현재 당 비대위는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 전 위원장은 자신이 과거 중앙위원회에서 인선안을 인준받은 게 결국은 피선거권과 동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박 전 위원장은 저는 피선거권을 부여받아 당원에 의해서 선출된 비대위원장이었고 그동안 우리 당이 저에게 준 피선거권을 박탈한 적이 없다면서 민주당은 사당이 아니다. 공당으로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당 지도부는 명확한 유권 해석을 해주시기 바란다면서 다른 언급이 없으면 국민께 약속한 대로 후보 등록을 하겠다. 출마 강행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자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움직임이 있다고 한번 정치부회에서 다뤘던 적은 있는데요. 서울시 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TBS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을 결국 발의를 했죠. 네, 서울시 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76명 전원의 명의로 어저께 이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현재 운용 중인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내년 7월 1일자로 폐지를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 기존의 조례는 TBS의 사업 범위를 교통 및 생활정보 제공으로 규정하고 있고 재단의 기본 재산은 서울시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이 폐지 조례안이 통과되면 서울시가 TBS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게 됩니다. 네,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서울시가 행정안전부에 이 TBS 출자 출연 기간 해제를 신청해서 이 관련 절차가 진행이 되면요. TBS는 서울시에서 독립해서 독립 경영을 하게 됩니다. 지난 1일에 출범한 11대 서울시 의회 전체 112석 가운데 국민의힘이 현재 76석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해당 조례안 통과될 가능성이 큰 겁니다.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들의 주장은 뭐예요? 근거가 어떤 거에 있습니까? 김현기 서울시 의장은 이 TBS의 문제는 편향된 방송이라면서 이 청취율이 높기 때문에 민영 방송으로 전환하면 이 상업 광고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는데요. 서울시의 지원 중단에도 이 TBS의 자생력 확보는 가능하다는 취지를 읽힙니다. 들어보시죠. 최대의 문제점은 아무래도 편향된 방송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교통방송 말 그대로 교통방송 아닙니까? 네. 물론 종합 편성 방송으로 재단 법인을 하면 돼서 그렇게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송입니다. 그 방송이 시민의 욕구와 요구에 부합해야지 네.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개선이 필요하죠.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라는 특정 프로그램을 겨냥한 발언인데요. 이 청취율이 높다고 공정한 방송은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김어준의 뉴스 공장이 문제다 아마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근데 어제 이강택 대표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지금 전체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 청취율 1위다. 자, 이 점은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의장님? 청취율이 높다고 해서 공정한 방송이라고 할 수는 없죠. 공정한 방송은 말 그대로 네. 보편적 방송이 돼야 됩니다. 예. 그런데 보편성을 상실하면은 공정한 방송이라고 아무도 판단하지 않죠. 네, 어제 이강택 대표는 내쫓겠다는 말을 독립으로 포장한 궤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오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방심위가 뉴스공장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분을 했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정밀 조사를 해서 전체 조사를 해서 필요하면은 고발 조치도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짱어게인 외치는 박지원 피선거권이 어떻게 있다 없나 민주당 예외안대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결정 해명할게요. 해명해요. 하품 안 했습니다. 하품 안 했어요? 네, 아닙니다. 잘못 보셨어요. 분명히 본 것 같은데. 영상을 봤어?